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계 복귀를 요청하면서 임 전 실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1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함께 새해 현안과 정치권 과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복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 전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정계 은퇴를 밝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계 복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복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이 당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며 당 복귀와 더불어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다만 임 전 실장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구에 내보낼지 아니면 당내 조직 운영을 맡길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정강정책 연설에 나섰을 뿐 정계 복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번복하는 것도 부담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항마로 서울 광진을이나 호남 지역 전략공천까지 거론되고 있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임 전 실장 심경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1:1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수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를 30%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내각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1:1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정연한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불통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청와대도 일단 언제든 회담이 가능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지만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온다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공천 혁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겠다며 현역 의원 50% 교체 계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젊은 층을 대거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보수통합 실무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통합신당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통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 데 이어 설 연휴 이후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을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죠. 파병이라는 용어가 적당한지 작전 영역 확대가 적정한지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인지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작전 해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엔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야당은 파병엔 찬성하지만 국회 동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해부대 임무 등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나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새로운 파병이 아니라 기존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헌법 제60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군의 외국 파견 시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결국 법리를 떠나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중도 보수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통위는 2월 초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중순 통합신당 출범을 목표로 하는 신당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4월 총선까지는 선거 대책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경실련을 찾아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누군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을 몰아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이소희 기자와 함께 여야 총선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설 민심 잡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그 민생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야 모두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민생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 오늘 공약은 바로 민생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우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행 발행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오는 2024년까지 2배가량 늘린 10조 5천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 확대하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확대해서 2024년까지 신곳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21대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 박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21대 총선에 그 도전장을 내밀 전현직 국회의원 130여 명이 오늘 그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 모였습니다. 그 사실상 당에서 그 실시하는 의무 교육인데요. 총선 후보자 그 선출 규정을 담은 특별 당규를 보면 그 공관위는 당이 실시한 교육 연수를 받은 자에 대해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하, 그러니까 10% 이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눈에 띄는 인물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인데요. 이 전 총리 그 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어 이 전 총리 그 복학생의 심정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며 당의 복귀 심정을 밝혔는데요. 이 전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년 가까이 떠나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낯설지 않은데 어딘가 낯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그 한편 그 이해찬 대표가 그 이 전 총리에게 오늘 그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그 서울 종로 지역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력한 당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고 그 정치 1번지라는 종로의 상징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전 총리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이르면 내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당 인사들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입니다. 그 곽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그 현재 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죠. 그 충북 보은, 영동, 옥천, 괴산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곽 변호사는 그 여전히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그 곽상원이라는 이름 석자로 소명을 다하겠다. 이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려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큰 길이라고 믿는다며 정계 입문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그 서울 출생인 곽 변호사가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 보은, 영동, 옥천, 괴산군을 선택한 이유로는 그 100년간 자신의 조상이 살았던 그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곽 변호사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히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깊은 충북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최대의 가치로 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그 곽 변호사와 함께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 부시장 그리고 박종국 전 머니투데이 더 리더 편집장 등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총선 출마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됐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오늘 한국당이 보수 통합과 당의 쇄신 혁신 관련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전에 당의 지도부를 맡았던 분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 황우여 전 대표 또 임명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대표급들이 일제히 보수 쇄신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공천을 잘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선 황우여 전 대표는 당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공천 과정에서도 사심이 아닌 국익과 국민만 바라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출신들을 전부 출마시키는 것을 보면 여당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여당도 공천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서둘러 국민들의 비호감도를 줄이고 또 확장성을 늘려가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당에게 보수 통합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통합이라는 것은 쇄신이 없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전해지면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당세와 비례하는 만큼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다른 비대위원장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오늘 오찬 자리에서 쓴소리를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통합을 해야지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이후에 이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맡았던 사람이고 또 한국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로 보수가 쪼개지는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보수 통합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찬에서도 이 탄핵 당시에 어려웠던 한국당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보수 진영의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두 사람과는 달리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8석이 있는 정당과 또 108석이 있는 정당이 1대1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찢어진 지 벌써 3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보수 통합 논의에 일침을 가했고요. 결국에는 이 정치 공학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치 중심으로 해야 돼, 가치 중심으로.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이거에 찬성을 하면 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오합지졸을 다 묶어서 그거를. 네, 또 인 전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조금 폭넓게 각계의 조언을 들어라 이런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 전 위원장이 목사이기도 한데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또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지도자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때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늘 혁통위 합류를 선언을 했는데 네. 황 대표와 회동을 좀 하면서 쇄신에 대한 여러 요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원 지사가 이 황 대표를 만나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당이 이 비문 중도 유권자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단일 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닿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야권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야권의 잠재적인 리더들이 1인 정당으로 지금의 역할 없이 기회를 보는 그러한 행태가 아니라 지금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당 오늘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통합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오늘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 이 보수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한국당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 또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국민들이 공감할 쇄신 또 통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방송의 박지영, 이소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법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바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는 만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각 상임위별로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 70여 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소중한 민생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남북 경협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 추진이 한미 공조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협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 김영삼 연구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주목했을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청년이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변화와 계획은 21세기를 개척하는 오늘의 시대 정신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도전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역대 최연소 최다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역임한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1954년 제3대 미니언 선거에서 만 25세의 나이로 출마해 당선됐고 최다선인 9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치 위기 상황마다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정면 돌파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 나가고 그래야 진정한 청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러는 게 청년 정신인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는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경비대를 방문해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작년 2월 국회에서는 60대 남성이 국회 잔디 광장에 차를 세워놓고 국회를 비판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우발 상황은 2017년 3건, 2018년 6건, 작년 7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 간부들은 국회 경비대를 방문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유 총장은 신종묵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경비대 현황보고를 받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 국회 경비대가 고생이 많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치가 좀 잘하면은 여기 경비대가 좀 편할 텐데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걸 전부 몸으로 때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유 총장은 국회 사무처의 위문 성금을 국회 경비대에 전달했습니다. 유 총장은 경비대 생활관을 둘러보고 경비대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여러분들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네? 항상 이렇게 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 대테러 예방, 국회 안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당대당 통합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보수 통합의 속도를 내면서 두 정당의 통합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해 통합보수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당과 새 보수당 1+1의 결과는 과연 2였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통합보수신당 창당 시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25.1%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현재 지지율 단순 합계인 35.9%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또 보수 신당 창당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6.6%로 집계돼 통합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성향의 당들이 합치는 경우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만 이번엔 양당 지지층 사이에서 통합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설 밥상 민심에 보수 통합을 올려놓으려 했던 보수 진영 측에서는 조금은 맥이 빠지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향후 통합 과정에 따라 중도층 유입 등 지지율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보수 진영의 통합 과정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랜만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연설자로 나서면서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당 정책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2달여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종석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임 전 실장의 조기 등판의 필요성과 함께 수도권, 호남 출마 등 다양한 총선 역할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의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불출마 선언이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지로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광진을 등 전략공천 지역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전 지역구였던 중구 성동을과 고향인 전남 장흥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임 전 실장을 직접 비공개로 접촉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 전 실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되는 민주당 지도부의 복귀 요청에 과연 임 전 실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오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토론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설 연휴 이후 공식 출범할 전망인데요. 이들은 이에 대해 꼼수 정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당 조체 연동형 설거지를 흔드는 꼼수 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영동형 비례대표들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한국당의 발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미래한국당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정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 등 말을 아끼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통합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면서 제3지대의 통합을 통해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의 지도부는 중도개혁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져 분열돼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다며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정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호남 중심의 제3지력 통합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긴급 토론을 열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진행된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 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이 구체적인 개최 배경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천신만고 끝에 선거제 개혁이 됐는데요. 그 내용도 사실 30석에 가지고 50% 연동하는 굉장히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이 정도도 이제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 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례 유성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비례 자유한국당 만들어서 등록을 신청했지만은 중앙선관위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고,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바꿔가지고 어제까지 지금 5개 시도당 창당 대회를 마쳤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미래한국당의 창당 대회 자유한국당 최계일 의원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창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총장이 또 사무처장이 맞고요. 또 부산에서는 자유한국당 자 위에다가 A4 용지로 이렇게 미래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그런 식으로 10분, 20분 만에 해치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정말 법을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이렇게 정치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민주평화당이 이제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또 이제 그 대한신당의 유성엽 의원도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시고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 지금 창당을 상당히 이제 꼼수로 규정하고 날쌔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 정당 위성정당 이법정당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비례 명칭을 붙여가지고 유사 당명 내지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으로 개칭한 것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불법 이법정당이라고 주장하신 건가요? 일단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이유를 그거 하나만 든 게 아닙니다. 비례라는 것이 이제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서 유사 명칭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기성 정당과 5인 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뿐만 아니고 투표권 행사 과정이나 정당 후보자 선거 운동 또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도 한국당이라는 게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뭐 5개 시도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직자들을 또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을 직접 뭐 의원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당대회를 하고 또 당직자들에게 지금 강제 입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뭐 그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미래한국 또한 이게 등록이 불허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뭐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이 설 연휴 이후 공식 출범할 전망이고요. 또 민주당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적인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정당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그 토론자 중에선 또 미래한국당이 끝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면 개혁 진영에서도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20대 총선에서도 보면은 뭐 위에 무슨 그거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 스스로 뭐 지역구는 여기 또 정당 투표는 여기 이런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그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일단 뭐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를 내도록 하고 이런 이제 탈법을 하는 경우에 당선 무효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선거법 개정 의견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참석한 뭐 각 당들 또 청년들이 위주로 되는 미래당도 오셨고 또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이 부분을 막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창당 그 뭐 당직자들에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내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정당법상의 강제 입당 금지 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는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유권자들이 선택에 맡길 것이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또 토론회의에서 3지대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물론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일부 엇갈린 분위기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중도개혁 3지대 통합의 전망 또 더불어서 지금 중도 실형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는 같이 하셨죠? 어떤 관계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을 오롯이 받들지 못하고 분열로 이끈 그런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봉합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정말 어떤 범호남과 야권 개혁 지지자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통합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너도 나도 이렇게 세를 불리기 위해서 모이자 이런 방식은 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듯이 선거제 개혁을 이제 제대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새로운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가 기치로 해서 뭉치자 이런 식으로 가치와 명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모임이 저는 이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모이지만 어쨌든 저는 분열의 책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정권의 경제정책은 대표입니다. 낙지. 폭탄 운영 영국 폐쇄된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의원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연잇의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의장단 또 각 당 지도부에 이어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시 좀 깁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정구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위원장을 지난해 7월 달에 맡으셨던가요? 예. 한 6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맡으시면서 상임위 역할 활성화시키고 또 일하는 국회에 일주하겠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하신 과정 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국회가 그 탈원전 문제로 굉장히 여야가 대립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장관 그 청문회 뭐 이런 것에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국정감사 보고서까지도 채택하지 못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업무 보고도 못했어요. 핵심 쟁점이 탈원전 문제였으니까요. 예, 탈원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가자마자 그 한일 무역 분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한전의 적자 문제 이런 것까지 이슈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이번 산자위가 비교적 여야에 좀 협조가 잘 되는 상임위라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여야의 극명한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20대 국회 후반기 산자위 어땠습니까? 원래 산자위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창달 이런 거를 여야 간에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 문제 가지고 극심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싸움이 좀 여러 가지로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딴 거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그 펜딩돼 있던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법을 둘러싸고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 체제를 만드는 소상공인 기본법. 이게 700만 소상공인한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하고 또 우리 포항 지진 특별법. 포항 지진 난 지가 2년 됐는데 아직도 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포항 특별 지진 그 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 촉진을 말로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두 개 법으로 이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창업법하고 벤처법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지원 체계도 일원화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뭐 규제 혁신 관련 안건들은 별로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이게 지금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래 법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어떤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것, 좀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들을 많이 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개혁 혁신으로 좀 나가자 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자 중기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탈원전을 경제 공약 1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 공약 1호는 또 공수처 폐지를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취지는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값싼 또 안전한 바로 네. 이거 원전 예, 이용하자라는 예, 것인데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가 특별한 한계도 있고 아직 대안이 좀 마련되지 않는 예, 걸 예, 지적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네. 그런 입장이시면 어떻습니까? 예. 원전 정책.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당도 원전으로 우리나라를 뒤덮자 뭐 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탈원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뭐 60년 얘기도 하던데 그것도 빠른 겁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수명이 예. 계속 늘리는 작업을 갖다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수명을 늘리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신한울 3, 4호기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신한울 3, 4호기는 지금 부지도 마련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도 다 지금 발주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거를 도중에 관두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를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걸 지금 정부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원전의 그러한 그 생태계가 확실히 이제 망가지질 않죠. 네. 예, 이런 발전 문제는 자원 전체 문제가 제기되고 하지만은 일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하고 이제 그렇죠.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새해가 되자마자 지금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을 체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전통 시장에 보유됐거나 전기차 요금 할인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 이런 네, 상황인데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원전의 그 가동률을 높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한울 3, 4호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지금 네. 현재 원전 산업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끌어가면 된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게 제일 싸고 안전한 이 전기 공급 수단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안 하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 CO2 관계 때문에 석탄 발전소도 지금 다 폐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전도 안 해, 석탄 발전소도 네. 폐쇄해. 그러면 LPG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이런 건데 태양광 풍력은 미미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거는 자연 조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태양이 비춰줘야 되고 네.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네. 그런 것을 어떻게 기본적인 전기 수요를 맞추는데 이걸 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간 에너지 정책은 기본으로 지금 원전에 돼야 된다라고. 예, 그거를 원전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지진도 별로 안 나잖아요. 예, 그 지진 위험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지금 자꾸들 겁을 내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500년 동안 이 지진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예. 네, 정세균 신임 총리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중기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와 또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네. 네, 정세균 총리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제를 개편한다고 그게 뭐 벤처 산업이 육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벤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존 대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그 성장 동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실을 하고 있는 그 빈틈을 벤처하고 스타트업들이 가서 이걸 해줘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벤처하고 스타트업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저희들도 그거에 동감입니다. 네. 근데 직제 개편을 해서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벤처나 스타트업이 어려운 거는 역시 자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잘 돌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 같은 거. 그런데 모태 펀드 같은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또 누수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누수도 막으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자금이 벤처업계하고 스타트업계에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그 좋은데 아주 유망한데 이런 데로 자금이 흘러가야죠. 또 아무데나 가면 누수가 되니까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입문하시기 전에 이런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 활동도 좀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융 쪽에 좀 많이 있었죠. 그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쉬운 2시간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쉬운 2시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지금 세계에서 최장 그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50인 이상 300인 이제 이하 중소기업 1년 기간 계도 기간 두기로 했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절충적인 해법이 된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2시간이 뭐 적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작업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거를 탄력 근로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 밸리 같은데 판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갖다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컴퓨터를 끄고 집에 들어가는 거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탄력 근로제로 일이 많고 이럴 때는 좀 더 오랜 시간 하고 그러고 그렇게 좀 적을 때는 좀 적게 하는 그런 탄력 근로제를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이야기들 외에도 앞으로 산자위가 남은 또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과제나 또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산자위는 무역하고 관계된 여러 법들이 지금 좀 펜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 끝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라도 그러한 법들을 좀 대외무역법 이런 것을 좀 손질을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그 벤처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제가 하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잠깐 제가 전화 통화 연결해서 박지원 최고위원하고 통화하는 거 봤었죠. 민주당도 지금 한국당의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오늘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공식적인 그 입장이 그 꼼수에는 묘수로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사실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심상정 의원 만든 사람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 국민이 뭐 알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은 어떻게 비판할 만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결국은 판단할 겁니다. 아까 박지원 최고위원도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도 결국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중간에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적법성 여부는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라고. 그거는 뭐 따질 거리가 안 되죠. 그건 뭐 상관없. 정당이라는 게 설립이 자유로운 건데 헌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아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산자 중기 과제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이종으로서의 앞으로 남은 거 계획 또 당장 뭐 총선도 있고요. 저는 17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리자. 그리고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으로 지금 상당한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경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지 싸워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종부세가 있죠. 호화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담세력 같은 걸 갖다가 인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입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을 종부세를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부자들한테 때리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한테 때리는 세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아주 정치적인 활동의 목표를 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뭐 하여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시장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이걸 막겠다 하는 것이 제 정치적인 포부죠. 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년 특집 대담으로 지금 마련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길죠. 이종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눈비가 자주 내리는 굳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쪽에서 다가오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